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진서입니다. 싱가포르하고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2차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 2차전 상대인 중국도 승리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한국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훨씬 위기 때문에 중국전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혹시 모를 그런 방심들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약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 결과는 김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대한민국과 중국 모두 다 이제 승리로 출발을 했습니다. 즉 1승씩을 아는 팀들끼리 맞대결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한국은 싱가포르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던 데 반해 중국은 2대1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후반까지도 사실상 이 중국의 승리가 뭐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역전승을 통해서 또 승점을 따낸 중국인데요. 결과는 2대1 승리긴 했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중국이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일단 뭐 얘기하셨다시피 선제골을 먼저 실점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기록적인 부분에서 태국이 점유율에서 63대 37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17대 7로 거의 뭐 3배 가까이 네. 많았어요. 그리고 유효 슈팅도 4대2로 2배가 더 많았고요. 코너킥도 7대5로 앞섰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누구 한 명이 퇴장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더욱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아무리 태국 원정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태국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중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또 요인이 있다고 하죠.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이제 골문 가까이에서 슈팅들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슈팅 자체의 수는 적었지만은 질은 더 높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 득점을 놓고 보면은 태국이 1.2골이었던 데 반해 중국은 1.88골. 이걸 이제 반올림하면 2대1 스코어가 아예 이상한 스코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태국이 공격하러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중국이 그 뒷공간을 잘 파헤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포메이션을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4-2-3-1 포메이션, 약간 조금 일반적인 전형을 들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 3-5-2로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좌우 풀백들을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5-3-2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도 없어요. 즉 톱 세운 거 제외하면은 조금은 수비적인 그러니까 실리적인 5-3-2 전형을 들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비대칭으로 윙백을 또 운영을 시켰어요. 이건 이제 그 양코비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계속 이제 가져가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왼쪽 윙백에는 전문 풀백인 리웨이 선수를 배치를 시킵니다. 반면 이제 그 오른쪽 윙백에는 원래 소속팀에서는 윙으로 뛰고 있는 리우빈빈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평균 위치인 건데요. 왼쪽이 조금 내려가 있죠. 비대칭으로.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조금 더 올라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프라인에 걸쳐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칭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오른쪽 공격이 이제 조금은 적극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서의 효율적인 공격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네. 왼쪽이 오히려 더 활발하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반전 그 중국의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은 오른쪽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음에도 오른쪽 공격 방향 비율은 31.4%, 반면에 왼쪽이 41.2%를 기록을 한 거죠. 오른쪽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오른쪽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거는 본인들의 전술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태국은 아예 상대의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을 파헤쳤습니다. 태국의 왼쪽 측면 공격이 비율이 55.1%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상대가 오른쪽 측면을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이거를 조금은 집요하게 파헤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이런 수치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 실제 그 태국의 초반 공격들이 대부분 이제 왼쪽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중국의 오른쪽 측면 수비인 리우빈빈의 뒷공간을 많이 파헤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UN의 패스가 그 미드필더인 리켄 맞고 조금 굴절돼서 뒤로 흐른 거를 이제 송크라신이 뒤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유엔이 반대편 왼쪽 측면으로 내준 거를 분마탄이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무에안타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옌진닝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고요. 이번에도 왼쪽을 중심으로 또 공격이 전개가 됐네요. 네, 그 8분경에 유엔이 이제 전진 패스 준 거를 송크라신이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측면으로 내줬고, 이를 받은 팔라가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슈팅을 가져간 거, 이거는 이제 그 리우빈밍 선수가 막아낸 거고요. 15분경에는 이제 왼쪽 측면에서 계속 볼을 주고받는 플레이들이 나왔던 거였죠. 여기서 이제 그 유엔이 뒤로 패스를 준 거를 카만이 접고 준 거의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넘어간 거였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 골문을 두드리던 태국이 드디어 선제골을 또 기록했죠. 예, 이 선제골 장면에서 결국 리우빈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그 7번인 사라사트가 볼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리우빈빈이 막으려고 했는데 돌파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사트가 그대로 이제 저기까지 치고 간 다음에 저기 그가 툭 치고 쭉 달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패스하고 본인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송크라신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송크라신이 왼쪽으로 패스를 넘겨줬어요. 이걸 이제 무에안타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옌진닝 골키퍼가 선방을 했거든요. 하지만 무에안타가 루즈볼을 다시 잡아서, 크로스를 올렸고, 여기서 이제 그 사라샤트가 패스를 내준 거를 유엔이 그대로 이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다시 28분경에 또다시 이제, 상대의 오른쪽 측면 수비인 왼쪽 측면 공격에서 거기서 계속 패스를 주고받다가 거기서 이제 백패스를 준 거를 카오마이가 롱패스를 넘겨줬고 여기서 무에안타가 접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팔라가 접고 들어와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게 다시 이제 골대를 넘어간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중국도 다행히 뭐 동점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동점골도 오른쪽 측면 공격이 아닌 왼쪽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웨이사오가 이제 돌파를 통해서 박스 안까지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그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보낸 거를 반대편에서 이제 골문을 향해 섀도우에 들어오던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죠. 우레이 선수. 우레이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슬라이딩 슈팅으로 골 넣었어요. 슬라이딩 슈팅을 하고 나서 골포스트에 부딪힐 정도로 약간은 조금 투지를 보인 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리우빈빈 선수를 빼고 시행페페이 선수를 투입했죠.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윙인 선수를 윙백에 배치를 시킨 건데 리우빈빈이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시행페페이를 투입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던 변함없이 윙어를 계속 또 내보내고 있네요. 네. 예. 근데 이 교체는 적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이제 그 중국의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은 오른쪽이 45.7% 확실하게 올라갔죠. 네. 이게 너무 한쪽 집중적이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지만은 애당초 전술을 그렇게 짜갖고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선수 배치를 그렇게 한 거니까 이게 맞는 방식의 공격인 거긴 한 거예요. 사실 전반전 수치는 이제 잘못된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오른쪽을 올려 세웠는데도 왼쪽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는.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 정작 공격하려고 내보낸 오른쪽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심지어 팽페이가 도움까지 올리면서 거면서 역전승을 견인한 거죠. 용병술이 제대로 통했다고 할 수 있네요. 네. 예. 그렇다면 중국을 지금 맡고 있는 이 감독 어떤 감독인가요? 예, 그 세르비아 국적의 그 양코비치거든요. 1972년생 만 51세인데 저기 그 선호하는 포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4-3. 그러니까 좀 수비적인 운영 자체를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 보면 또 중국 연령대를 또 다 단계별로 맡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시작 자체는 황인범 선수의 현재 소속팀인 칠베나 스페스타, 저 레드스타가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감독을 시작해가지고 벨기에 구단인 로케렌을 맡았다가 그 다음에 세르비아 21세 이하 팀 맡았다가 다시 칠베나 맡았다가 그 다음에 벨기에 팀인 맥켈렌, 스탕다르 리에주 그리고 맥켈렌을 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연령대별 대표팀을 다 맡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감독 경력은 대부분은 세르비아와 벨기에를 맡았었는데 그렇게 성공한 커리어를 이어가진 못했었어요. 감독 기간들이 대부분 길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연령대별 대표팀을 다 맡으면서 그래도 중국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코로나 기간이었어가지고 많은 경기 수를 지도한 건 아니었지만요. 네, 그렇다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러니까 중국 감독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9경기 4승 1무 3패인데 패한 거는 뉴질랜드한테 1대2로 한번 패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전에는 0대0 무승부도 기록을 했었고요. 예, 시리아한테 0대1로 패했고 우즈베키스탄한테 1대2로 패했는데 시리아한테 0대1로 패한 거 제외하면은 뭐 패할 수 있을 만한 경기에서 네. 패했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실점이 정말 적네요. 예, 그 실리적인 축구를 구사하다 네. 보니까 사실 득점도 적어요. 네, 그렇긴 예, 그렇네요. 9경기 13골이면 한 골을 살짝 넘는 수치거든요. 그것도 미얀마전에 4대0 대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많이 넣지 못하고 상대도 많이 넣지 못하게 하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 뭐 리피라던가 그 칸나바로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부임시켰었잖아요. 그때 조금 본인들의 그 실력에 맞지 않은 그런 감독들을 네. 부임시켰다가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가 도리어 본인들의 이제 조금은 전력을 인정하고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을 선임시킨 게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의 선수들로 꾸릴 수 있는 네. 전술적인 면에서는 이 전술이 지금 제일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9경기 7실점으로 경기당 0.8골을 실점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의 약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을 좀 위로 올리다 보니까 오른쪽 뒷공간이 약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태국전을 보더라도 태국이, 이거는 이제 아까는 제가 전반전 공격 방향 비율만 보여드린 거고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태국이 왼쪽 공격 비율이 무려 55.9%.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을 대놓고 그냥 계속 파했었다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오른쪽 측면 공격은 22.9%로 거의 공격을 안 하다시피 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키패스 그래프인 거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키패스들이 왼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슈팅들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슈팅 맵인 건데 슈팅 맵을 보더라도 왼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네.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인 황희찬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축 플레이어로서 황희찬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 전술적인 키플레이어가 황희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행인 점은 황희찬 선수가 최근 폼이 매우 좋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황희찬 선수의 활약상도 살펴보면서 어떻게 또 공략하면 좋을지 얘기해 볼 텐데요. 예, 뭐 이거는 먼저 그 베트남전이었는데요. 뭐 베트남전에서 황희찬 선수가 너무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네. 예, 이때 그 황희찬 선수가 이제 측면을 돌파한 이후에 크로스를 올린 거를 수비가 걷어낸 거를 박용우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게 무산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14분경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황희찬 선수한테 환상적인 패스를 네.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패스를 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선수한테 패스 준 거를 조규성 선수가 백패스 줬고, 여기서 그 황희찬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수비에게 차단된 장면이었고요. 예, 그리고 결국 그 베트남전 두 번째 골이 황희찬 선수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재성 선수에게 백패스를 내준 걸 이재성 선수가 바로 침투하는 황희찬 선수를 보고 스루 패스를 내주고 바로 원터치 슈팅으로 골까지 연결했습니다. 예. 이런 장면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황희찬 선수가 배우를 침투에 들어가서 네. 거기에 맞춰서 패스가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득점력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8분경에 여기서도 이재성 선수가 측면에 있는 황희찬 선수한테 전진 패스를 줬고, 예,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로 쭉 치고 가다가 크로스를 올린 게, 이게 조규성 선수가 헤더로 가져갔는데 살짝 빗나갔어요. 네, 아쉬웠던 장면이죠. 예. 이어서 황희찬 선수가 또 직접 슈팅을 가져갔던 장면도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턴 패스를 내준 네. 거죠. 예,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네. 황희찬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상대 골키퍼가 선방을 한 거였고요. 그 세 번째 골도 황희찬 선수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장면이었던 건데요. 황희찬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볼을 받았다가 중앙에 있는 손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손민 선수가 이재성 선수한테 패스를 주면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세도에 들어가는 거를 이재성 선수가 이제 3차 패스로 찔러준 네.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손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갈 수 있었으나 이타적으로 땅볼 크로스를 조규성, 골문 안으로 세도에 들어가는 조규성 선수를 향해 보낸 거를 상대 수비가 슬라이딩으로 막으려고 한 게 맞고 들어갔- 이제 네, 자책골로 들어가 연결이 버렸어요. 됐던 거였죠.
저는 거기다가 이제 어쨌건 측면 공격할 때 있어서 풀백들의 공격 가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수 선수가 교체 투입될 때마다, 그 베트남전도 그랬고, 지난 싱가포르전도 그랬었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들을 네. 올렸었는데요. 이때도 김민재 선수의 패스를 받은 김진수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보낸 거를 이재성 선수가 그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골키퍼 선방에 막혔었죠. 그리고 단순히 황희찬 선수만이 아닌, 손민 선수도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하고, 황희조 선수도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상대의 오른쪽 측면 수비 뒷공간을 이제 좀 잘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실제로 황의조 선수가 이 베트남전에서 5번째 골을 넣을 때 완벽한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그리고 손흥민 네. 선수에게 내줬고요. 손흥민 선수가 곧바로 또 이강인 선수에게 내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5번째 골까지 완성이 됐었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문 세도 장면인 거긴 한데요.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거를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이제 반대편 측면에서 교체 투입됐던 정우영 네. 선수가 세도에 들어가서는 이제 가볍게 골을 밀어 넣은 장면이었던 거였죠. 이렇게 뒷공간을 잘 활용하고 침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싱가포르전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상당히 이제 접는 동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돌파들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들 중에 몇 가지를 놓고 보자면요. 13분경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설영우 선수한테 환상적인 롱패스를 보내줬고, 그리고 여기서 설영우 선수가 이재성 선수한테 패스를 주고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서 길게 반대편 측면으로 크로스를 보낸 거를 황희찬 선수가 받아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규성 선수가 헤딩 슈팅을 노렸으나 이게 살짝 맞지 않고 네, 지나갔었죠. 예, 그러면서 아쉽게 무산되는 장면이었고요. 또 18분에도 왼쪽으로 이제 황인범 선수가 길게 로빙 패스를 또 뿌려줬었죠. 예, 이때는 손민 선수가 빠져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각선 환상적인 로빙 패스를 넘겼으나, 이거는 이제 상대 골키퍼가 뛰어나와서 네. 바깥까지 나와서 헤딩으로 차단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시간 1분경에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를 조규성 선수가 세도했을 때 이게 골키퍼가 나와서 쳐냈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황희찬 선수가 빈 골대에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수비가 잘 차단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또 황희찬 선수가 한 번 또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었죠. 그러니까 사실 한쪽 측면이 살기 위해선 반대편 측면도 살아날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이강인 선수가 양발 드리블로 상대 수비 2명을 제끼고 들어가서는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조규성이 길게 크로스를 올린 거를 반대편 측면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황희찬 선수가 헤딩으로 잘라서 골을 넣은 거였죠. 오히려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끌어다 주다 보니까 왼쪽에서 수비수들이 오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히려 황희찬 선수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진수 선수의 플레이에서 골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김진수 선수가 이 크로스 말고도 이전에도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려고 발을 쭉 뻗었는데 그게 안 맞고 살짝 빗나가고, 손흥민 선수가 김진수한테 잘했다라는 네. 식의 표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상대 수비가 헤딩으로 차단했으나,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가 왼발 무회전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왼쪽 풀백으로 중국전에는 이기재 선수보다는 김진수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기재 선수가 좀 크로스 구질 자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네. 반면에 김진수 선수는 물론 이 선수가 부상을 많이 당하기도 했고, 또 이제 나이도 있다 보니까 운동 능력은 조금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킥 감각과 그리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네. 이 타이밍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 사실 최근 또 폼이 너무 좋잖아요. 이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2경기 2골 1도움을 또 기록하고 있는데, 예, 그건 클린스만호 전체로 놓고 보다도 7경기 중에 6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이 중 이제 5경기에 왼쪽 윙으로 출전해가지고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부동의 왼쪽 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중국과 역대 맞대결 전적 살펴보면요. 36경기 치러서 사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하죠. 예, 22승 12무 2패, 단 2패밖에 당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안증이라는 네, 얘기까지 나왔었죠. 중국 쪽에서 이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만나면 벌벌 떤다라고 해가지고 공안증이라고 했던 거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최근 9경기에서는 5승 2무 2패로 그나마 고전을 한 거였죠. 특히 이제 2010년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0대3 대패를 당했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때는 조금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때 이제 주전급 선수들을 다 뺐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회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예. 또 많은 선수가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0대3으로 패했을 때 마침내 이제 그 중국이 한국 상대로 첫 승을 거뒀던 거였고요. 사실 가장 큰 거는 2017년 3월 23일 중국 원정에서 있었던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이었죠. 이때 슈틸리케오였는데 교체 카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체 카드들이 이루어지면서 졸전 끝에 0대1로 패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중국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 하필 이번 경기도 중국 홈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중국 원정 경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뭐 그래도 다만 최근에는 3승 1무 네. 무패 행진을 이어오면서 다시 이제 공안증을 그 그림자를 드리워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 또 폼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상 승리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11월 21일 화요일 밤 9시에 중국 원정 경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그 1차전에서 승리한 것도 있다 보니까 한국전에 더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더 거친 플레이들을 할 거고 계속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할 건데요. 우리 선수들 너무 그렇게 상대가 자극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네. 차분하게 본인들의 플레이만 한다면은 저는 한국 대표팀이 쉽게 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득점 승리도 또 기대해 봐도 좋겠죠. 예, 최근에 뭐 기세라면은 네.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예, 승리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2연승으로 이 A매치 기간을 마무리하길 바라면서요. 화요일 밤 9시 이후에 분석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